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헬렌 켈러 자서전. 저자는 헬렌 켈러. 출판사는 문예출판사입니다. 나는 즐거움과 지혜는 물론 일반인들이 눈이나 귀를 통해 얻는 지식까지도 책에서 얻었다. 내가 받은 교육에서 책이 차지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컸다. 그러므로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1887년 5월 7살 때 나는 처음으로 이야기책을 읽었다. 그날부터 이때까지 나는 허기진 내 손가락 끝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라면 무엇이든 탐욕스럽게 읽었다. 나는 교육을 받기 시작한 처음 몇 년 동안은 계획을 세워 규칙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 역시 규칙을 정해놓고 읽은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점자책은 2~3권뿐이었다. 이를테면 초보자를 위한 독본과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모음집과 우리의 세계라는 제목의 지구에 관한 책이었다. 그게 전부였지만 나는 그 책들을 읽고 또 읽었다. 얼마나 여러 번 읽어댔는지 나중에는 점자가 달아서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따금 설리반 선생님은 내가 이해할 만한 짧은 이야기와 시를 내 손에 쓰는 방식으로 읽어주셨다. 그러나 나는 누가 읽어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읽는 것을 더 좋아했다.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을 되풀이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한 건 처음으로 보스턴에 갔을 때였다. 나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뒤부터 도서관의 책장 사이를 거닐며 손에 닿는 책이면 무엇이든 집어서 읽었다. 10단어 가운데 또는 한쪽 전체에서 아는 단어가 하나뿐이어도 계속 읽어내려갔다. 나는 단어 자체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읽는 글의 내용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내 정신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했던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수많은 단어와 문장 전체가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말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이 단어와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래서 친구들은 내 풍부한 어휘에 놀라곤 했다. 나는 많은 책들을 읽었으나 부분만을 읽었던 듯하다. 그 무렵 읽은 책 중에
끝까지 읽은 것은 한 권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시를 많이 읽었다. 그러다가 내가 이해해가며 읽은 최초의 책인 소공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기에 앞서 설리번 선생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 그러고는 읽어가면서 낯선 단어들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읽기가 자주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돌아가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자 나는 이야기에 흠뻑 빠져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고 설리반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들려주시는 설명도 듣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선생님의 손가락이 너무 혹사당해 한 글자도 더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심한 결핍감을 느꼈다. 나는 그 책을 집어들고 영원히 잊지 못할 간절한 열망으로 글자를 더듬어 보았다. 그 후 나의 간절한 바람을 들은 에나그노스 선생님은 소공자 이야기를 점자책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책을 얼마나 여러 번 읽었는지 나중에는 거의 암기할 정도가 되었고 나의 어린 시절 내내 소공자는 나의 어질고 자상한 동무였다. 나는 공부 시간과 노는 시간 틈틈이 전에 없는 깊은 기쁨을 느끼며 이런 책들을 읽어 나갔다. 나는 책을 연구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다. 잘 썼는지 아닌지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체나 저자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책들은 내 발 앞에 보석을 펼쳐 놓았고 나는 햇볕을 쬐듯 친구의 우정을 받아들이듯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내 생활은 여러모로 활동의 제약이 따랐으므로 바깥 세상에 대해 알려면 책을 읽어야 했다. 시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역사다. 나는 역사책이라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읽었다. 나는 그 책에서 어떻게 인간 종족들이 대륙에서 대륙으로 퍼져나가 대도시를 건설했는지, 어떻게 소수의 통치자들, 다시 말해 지상의 타이탄들이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었으며, 어떻게 결정적인 말 한마디로 몇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문을 닫아버렸는지, 어떻게 다양한 민족들이 예술과 지식을 개척하고 다가올 시대의 힘찬 성장을 위해 토대를 마련했는지, 어떻게 문명국이 타락한 시대에 대참사를 겪고 북방의 자손들 사이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대한 성현들의 자유와 관용과 교육으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열어왔는지를 배웠다. 독일 문학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여인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발휘하는 구원적 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모든 독일 문학 작품에 스며 있으며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도 신비롭게 표현되어 있다. 덧없이 사라지는 모든 것은 상징으로만 남을 뿐이다. 이 세상의 결점은 점점 커져 사건을 낳고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데 여인의 영혼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구나. 내가 읽은 프랑스 작가 중에 나는 몰리에르와 라시니에 가장 마음에 들었다. 발자크와 메리메리의 작품에는 바다의 강렬한 돌풍처럼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후려치는 뛰어난 면이 있다. 알프레드 드메세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나는 빅토르 휴고를 존경한다. 그는 내가 열렬히 좋아하는 작가는 아니지만 그의 천재성과 재치와 낭만주의는 탁월하다. 그러나 휴고와 괴테와 실러는 물론 위대한 모든 나라의 위대한 모든 시인은 영원한 것들을 언어로 옮기는 통역자들이고 내 영혼은 겸손히 그들을 따라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이 하나 되는 지점으로 간다. 낙천주의의 찬란한 햇빛을 받으며 보글보글 솟아오르는 기쁨과 선의의 샘물 같은 마음을 지닌 모든 작가들을 좋아한다. 이들은 가끔 분노의 물을 튕기고 주의력이 있는 동정과 연민의 물을 흩뿌리기도 한다. 한마디로 문학은 나의 유토피아다. 여기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감각기관의 장애가 이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내 친구들은 전혀 거북해하거나 난처해하지 않고 내게 말을 건다. 그들의 크나큰 사랑과 거룩한 자애에 비하면 그들이 내게 가르쳐준 것과 내가 그들에게 배운 것들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하찮게 여겨진다. 책에 관한 앞의 글을 읽고 내가 오로지 책 읽는 것만을 좋아한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을 거라 믿는다.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취미는 많고도 다양하다. 나는 꽤 어린 나이에 노젓기와 수영을 배웠고 여름에 매사추세츠주 랜섬에 있을 때면 배에서 살다시피 했다. 나를 찾아온 친구들을 배워 태워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다. 물론 나는 배를 그렇게 잘 모는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대개 내가 노를 젓는 동안 어느 한 사람은
백고물에 앉아 길을 움직여 방향을 잡아준다. 그러나 가끔은 기의 도움 없이 노를 젓는다. 물풀과 수련, 강기슭에 우거진 덤불 등의 향기를 맡아가며 방향을 잡아 노를 젓는 일은 정말 재미있다. 나는 노가 노거리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가죽 밴드가 달린 노를 사용한다. 그리고 물의 저항을 느낌으로써 노가 수평이 되는 때와 노를 잡아당겨 물살을 거슬러 나아가고 있는 때를 가늠한다. 바람이나 파도와 경쟁을 벌이는 것도 재미있다. 내 의지와 힘으로 튼튼한 작은 배를 반짝이며 일렁이는 물결 위로 가볍게 미끄러져 앞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유장하고 도도한 물살을 느끼는 것보다 더 유쾌한 일이 또 있을까? 나는 카누 타기도 좋아한다. 특히 달이 은은하게 비추는 밤에 카누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웃을 것이다. 사실 나는 달이 소나무 숲 위로 떠올라 조용히 하늘을 가로지르며 우리가 따라갈 길을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쿠션에 등을 기대고 손을 물속에 담그고 있으면 물이 아른대로 달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 듯한 공상을 하게 된다. 이따금 용감한 작은 물고기가 손가락 사이를 헤엄쳐 지나가고 수련이 부끄러운 듯 살며시 내 손등을 누른다. 자금만이나 좁은 물길에 후미진 곳에서 노를 저어 나올 때 갑자기 주의가 탁 트이는 것을 공기의 흐름으로 감지하게 된다. 빛의 온기가 내 주위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온기가 낮의 햇빛을 받고 데워진 나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물의 온기인지 알 수 없다. 도시 한복판에서도 이와 똑같은 묘한 기운을 느낀 적이 있다.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낮이나 밤에도 같은 느낌을 받곤 한다. 그것은 얼굴에 닿는 따스한 입맞춤의 감촉과 비슷하다. 체인벌린 씨는 내게 나무와 야생화의 신비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귀로 참나무 속에서 수액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뭇잎 하나하나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도 보았다. 이렇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두운 땅 속에 묻힌 나무 뿌리도 저 위 나무 꼭대기에 기쁨을 함께하고 햇살과 탁 트인 공기와 새들을 생각한다. 타고난 공감력으로 나 또한 그러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태초부터
인류가 받아온 인상과 경험해온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각 개인의 잠재의식 속에 푸른 대지와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기억이 있어서 눈 멀고 귀 먹었다고 해서 과거로부터 전해진 이런 능력까지 누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생특적 능력은 일종의 육감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이 함께 합쳐진 영혼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모든 감각을 눈과 귀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포장 도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 말고도 도시의 거리를 걷는 것과 시골길을 걷는 것의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란다. 이들은 내가 온몸으로 내 주위의 상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잊은 듯하다.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은 내 얼굴 신경에 세차게 부딪혀 오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발걸음 소리가 느껴진다. 육중한 마차들이 딱딱한 포장도로 위를 굴러가는 진동이며 기계의 단조로운 울림은 괴로울 정도로 신경을 자극한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소음이 넘쳐나는 도시의 거리에서 늘 벌어지는 이런 갖가지 모습을 보며 주의를 분산시키기라도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산책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는 2인승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이다. 얼굴에 닿는 바람의 감촉과 철마의 경쾌한 움직임을 느끼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다. 공기를 가르며 빠르게 달리노라면 활력과 쾌활함으로 기분이 상쾌해진다. 몸을 움직여 운동하니 맥박이 춤추듯 즐겁게 뛰고 심장이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나는 산책할 때나 자전거를 탈 때나 배를 탈 때에 가능하면 개를 데리고 다닌다. 이 친구들은 나의 장애를 알고 있는 듯 내가 혼자 있을 때면 늘 내 곁에 따라다닌다. 나는 녀석들의 정겨운 행동과 꼬리를 흔들어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무척 좋아한다. 비록 내 생활에 한계가 있더라도 이만하면 여러 면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은 심지어 암흑과 정막조차 경이로운 면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이따금 고립감이 마치 냉랭한 안개와 같이 나를 에워싼다. 그럴 때면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홀로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 너머에는 빛과 음악과 즐거운 교류가 있지만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냉혹하고 적막한 운명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운명의 가혹한
명령에 반발하고 싶다. 내 마음은 아직도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열정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내 여는 입안에 맴도는 신랄하고도 덧없는 말들을 내뱉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 말들은 마치 흘리지 못한 눈물처럼 마음속으로 되돌아온다. 침묵은 내 영혼을 어마어마한 힘으로 억누르고 이윽고 희망과 웃음이 다가와 속삭인다. 사심을 버리면 기쁨이 찾아온다네. 그래서 나는 다른 이의 눈에 깃든 빛을 나의 태양으로, 다른 이의 귀에 들리는 음악을 나의 교향곡으로, 다른 이의 입술에 떠오르는 미소를 내 행복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가 환경을 선택할 수 있고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과 인간이 바라는 욕구 수준이 엇비슷하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우리 대부분은 행복을 이승에서의 모든 가업의 정당한 목표로 여긴다. 행복해지려는 의지는 철학자, 왕자, 굴뚝 청소부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활기를 불어넣는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우둔해도 또는 아무리 현명해도 그는 행복을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느낀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는 행복에 대한 이상이 제각기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이 활기의 원천을 찾으려 하는지 목격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이들이 행복을 부의 축적에서 찾으려 하고 일부는 권력의 획득에서 찾으려 하고 또 일부는 예술과 문학적 성취를 남기는 데서 찾으려 하고 또 몇몇은 자신의 정신을 탐구하는 데서 혹은 지식을 추구하는 데서 찾으려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육체적 쾌락과 물질적 소유를 기준으로 자신의 행복을 가늠한다. 이들은 자신이 정한 미래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때 무척 행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능이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 불행할 것이다. 행복이 이런 식으로 측정된다면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나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속수무책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리라. 그러나 이런 신체적 장애가 있는데도 내가 행복하다면 내 행복이 아주 깊어서 확신이 되고 아주 사색적이어서 삶의 철학이 된다면 한마디로 내가 낙관주의자라면 낙관주의에 관한 내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죄 지은 자들이 예배를 볼 때 일어나 하느님의 자비를
증언하듯이 장애자라 불리는 사람이 확신의 기쁨을 느끼며 삶의 행복을 증언하는 것이다. 나는 한때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시면에 있었고 모든 것이 암흑에 쌓여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얼마 후 사랑이 찾아와 내 영혼을 해방시켜 주었다. 내가 아는 거라곤 암흑과 저교뿐이었던 때가 있었으나 이제 나는 희망과 기쁨을 알게 되었다. 한때 나는 너무 불안하여 나를 가두고 있던 벽에 나 자신을 부딪히며 화를 터뜨리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전국에 다다를 수 있는 정신이 있다는 것이 기쁘고 고맙다. 내 삶은 과거와 미래가 없었다. 비관주의자의 표현대로 죽음이야말로 열렬히 바랄 만한 삶의 완성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허공에 펼친 내 손바닥에 또 다른 누군가의 손가락으로 짧은 단어 하나가 쓰여진 순간 내 심장은 살아 있었다는 기쁨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생각의 환희가 다가서자 암흑은 도망쳤고 지식에 대한 열정이 생기자 사랑과 기쁨과 희망이 찾아왔다. 이런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기쁨과 영광을 느껴본 사람이 어떻게 비관주의자가 될 수 있겠는가? 나의 낙관주의는 악의 부재에 근거하지 않고 언제나 성과 협력하려는 자발적인 노력과 선이 결국에는 우세하리라는 즐거운 믿음에 근거한다. 나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에게서 최상의 것을 찾아내는 신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개발하고 그 최상의 것들을 내 삶의 일부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내 즐거운 생각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는 선의 알곡을 거둬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 낙관주의는 두 세계, 나 자신과 내 주의에 근거한다. 나는 세계의 선을 요구하고 그러면 세계는 내 요구에 복종한다. 나는 세상이 선하다고 선언하고 그러면 내 선언이 전적으로 옳음을 증명하는 사실들이 펼쳐진다. 선한 것에는 내 존재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나쁜 것에는 경계하며 문을 닫는다. 이 아름답고 결연한 확신의 힘은 대단하여 온갖 방해와 저항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나는 선의 부재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비관적인 논리에 설복당하여 절망하지 않는다. 의심과 불신은 단지 소심한 상상에 의한 두려움에 불과하므로 불굴의 용기로 이겨낼 수 있고
넓은 마음으로 초월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니 나는 사회에 나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두근대는 마음과 밝은 기대로 기다려진다. 세상의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일을 하려는 의지와 의욕이 바로 낙관주의다. 칼라일은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이제 더는 혼돈은 없습니다. 세상이 있을 뿐입니다. 생산하십시오. 생산하십시오. 아주 하잘것없고 조그만 것이라도 신의 이름으로 생산하십시오. 자신의 내부에 있는 최선의 것을 밖으로 끄집어 내십시오. 더욱 열심히 분발하십시오. 당신의 손이 찾아낸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당장 일을 해야 합니다. 암흑은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에 찾아들기 때문입니다. 이상향은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장애 역시 당신 자신 안에 있지요. 람루하고 비참한 이 현실 세계에서 당신의 이상을 실현하십시오. 살고 생각하고 믿고 자유로워지십시오. 그가 말하는 바는 명백하다. 일과 생산은 사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개인을 세상에 연결해주고 질서를 부여하며 질서는 낙관을 낳는다는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우리 모두가 최고의 질서, 운명, 위대한 영혼, 자연, 신이라고 부르며 숭배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이라는 걸 안다. 나는 생명을 소생시키고 만물을 키우는 태양 안에 이 힘이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이 내게 운명으로 정해준 어떤 일도 기꺼이 해낼 의지와 용기가 있다고 느낀다. 이것이 내 낙관주의의 원천이다. 낙관주의자의 신조를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인간을 믿는다. 나는 영혼의 힘을 믿는다. 나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말도 참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신성한 의무라 믿는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선하게 유지하려고 분투해온 이 세상에 대해 불평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도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이가 고통받을 때 그 누구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시대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내 신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행동 규약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덮쳐오는 모든 폭풍 위에도 이를 지키는 것, 역경과 재난에도 이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낙관주의는 인간의 영혼과 피조물을 선하게 만드셨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영혼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지금까지 헬렌 켈러 자서전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